만약 첫 번째 심판이 고요한 수면 아래로 던져진 돌이었다면, 두 번째 장은 그 돌이 일으킨 거대한 파문이 방파제를 넘어 도시 전체를 덮치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제2건설 유 대표를 향한 사적 응징. 그것은 한 개인의 분노에서 시작된 복수였으나 이제 대중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났다. 정의의 굶주린 시대.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억눌린 울분이 가장 자극적인 형태의 창을 통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는 확성기를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팔리는 방식을 아는 자본가였다. 밤. 그러나 이 밤은 이강철이 움직이는 축축하고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스마트폰 액정이 동시에 뿜어내는 차가운 디지털의 밤이었다. 유튜브, 수민 TV. 동시 접속자 수가 실시간으로 치솟는 붉은색 그래프가 화면 한 구석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다. 수십만 명. 그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이 잔혹한 쇼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스튜디오의 현란한 조명, 1초 단위로 숨가쁘게 교차하는 컷 편집, 제2건설 유 대표가 실려나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불빛, 피로 물든 빌라의 거실, 그리고 어둠 속에 희미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실루엣. 그 모든 자극적인 이미지의 중앙에 미디어 CEO 한수민이 서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렌즈 너머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분노와 무력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그 감정을 현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시전하는 중이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청산가리를 바른 칼날처럼 날카롭고 치명적인 선동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썩었습니다. 그들은 제2건설 유 대표가 던져준 돈 봉투의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화면, 우측의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맞습니다. 전부 한 통속, 더러운 기득권. 익명의 동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검찰은 무능합니다. 그들은 심신미약이라는 먼지 쌓인 낡아빠진 법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한수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것은 분노에 찬 호흡이 아니었다. 시청자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극적인 침묵이었다. 그녀는 이 쇼의 연출가이자 주연이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법이 버린 그 쓰레기를, 그 짐승만도 못한 자를 과연 누가 심판했습니까? 그녀는 스스로 답했다. 바로 그입니다. 그라는 단어가 거대한 타이포그래피가 되어 화면을 채우는 순간 채팅창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영웅. 정의의 사도. 그가 옳았다. 진이 보낸 심판자. 수만 개의 영웅이라는 단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수민은 모니터에 떠오른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 정확하게 완성되었다. 대중은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세례명을 내려야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밤의 집행자라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탄생한 괴물. 그러나 미디어의 조명 아래 영웅이라는 가면을 쓴 존재. 한수민은 자신이 창조해낸 이 브랜드가 몰고 올 막대한 부와 권력을 상상하며 희열에 떨고 있었다. 다음 날 낮. 대검찰청 이강철 검사실. 어젯밤의 광기와는 철저히 분리된 공간. 공기는 부케의 얼음처럼 서늘하고 시간은 초침 소리 대신 서류 결제 도장이 찍히는 속도만큼이나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이강철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로 수민 TV의 녹화본을 보고 있었다. 소리는 꺼둔 상태였다. 한수민이 과장된 몸짓으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 밤의 집행자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면, 그리고 화면을 도배하는 대중의 열광.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닿지 않는 유리창 밖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기계적으로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며 영상을 빠르게 넘겼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다. 한수민이 제2건설 유 대표의 현장에서 발견된 결정적 단서라며 사진 한 장을 화면 가득 클로즈업했다. 그것은 유 대표가 흘린 피가 흥건하게 묻은 최고급 소파의 한 구석이었다. 그리고 그 피웅덩이 옆 가죽 표면에 아주 작고 정교하게 칼끝으로 새겨진 문양. 작은 나비 문양. 강철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저것은 18년 전 그 비오는 골목에서 산산조각 났던 여동생의 유품. 동생이 가장 아꼈던 낡은 머리핀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강철이 법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심판할 때마다 현장에 고의로 남기는 그만의 시그니처. 법이 잊어버린 그날의 희생자를 향한 피 묻은 추모이자 이 모든 행위의 이유를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감히 저것을. 한수민은 당연히 그 의미를 알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극적인 상징물로 그것을 소비하고 있었다. 강철이 스피커를 켰다. 한수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나비,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밤의 집행자가 우리 사회에, 혹은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수민TV가 이 나비의 의미를 독점 추적하겠습니다. 강철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그는 종료 버튼을 눌러 모니터를 껐다. 차가운 분노가 위액처럼 역류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원초적 고통이 시청률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져 경매에 붙여진 기분이었다. 진성한 의식이었다. 그에게는 복수이자 구원이었다. 그런데 저 시끄러운 여자가 그 모든 것을 한낱 서커스의 소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한수민은 강철이 법이라는 성벽을 향해 쏘아 올린 복수의 화살을 날아가는 도중에 가로채어 마치 자신의 깃발인 양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더 큰 쇼를 원했다. 강철은 눈을 감았다. 낮에는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고 밤에는 집행자로서 정의를 실현한다.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노출과 변수였다. 그러나 한수민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들고 그의 그림자를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으며 시스템만큼이나 위험한 또 다른 적이었다. 시끄러운 여자군. 낮은 읊조림이 서늘한 검사실 공기에 흩어졌다. 한수민의 방송이 도시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면 그 천박하지만 강력한 진동은 즉각 법치주의의 심장부, 가장 높고 견고한 성체에까지 전달되었다. 법무부 대회의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움직이는 최고위급 간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소집되었다. 햇빛조차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처럼 육중한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곳.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공기는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석에는 법무부 고위관료 박지원 60대에 앉아 있었다. 대법원 수석판사 출신. 법복을 벗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헌법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법전의 조문만큼이나 견고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정의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었다. 그 두 가지가 그가 수호하는 유일한 신이었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방금 전 강철이 껐던 수민TV의 클립 영상이 시끄럽게 재생되고 있었다. 밤의 집행자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수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엄숙한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박지원이 말없이 리모컨을 들었다. 삑. 화면이 꺼지고 광대의 요란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 묵직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커피잔이 받침대에 놓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박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겨울의 얼음장처럼 맑고 단단했다. 광대가 날뛰는 것 막으면 그만입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은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미디어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굶주린 개처럼 지저대다가도 새로운 먹잇감이 보이면 금세 조용해지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법의 절차를 무시한 사적 제재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한 정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박지환은 심신미약으로 풀려난 유 대표 같은 괴물들보다 그 괴물을 멋대로 심판한 밤의 집행자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었다. 그것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심장을 도려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향했다. 시스템의 이름으로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자 검거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이단자를 색출하고 억압하려는 시스템의 자가 면역 반응이었다. 박지환에게 법은 수단이자 목적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혼돈일 뿐이었다. 이에 밤의 집행자 특별수사팀을 검찰 내부에 구성한다. 검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불장난을 끝내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맡을 것인가? 박지환은 서류를 넘기다 한 이름에서 시선을 멈췄다. 팀장은 이강철 검사. 회의실 구석 가장 말단에 앉아있던 이강철에게 모든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박지환이 강철을 지목한 이유는 명확했다. 이강철 검사. 대검 강력부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냉철하며 법의 절차를 가장 신봉하는 검사니까. 이견 있습니까? 박지환은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늙은 눈은 젊은 검사의 충성심과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 그 속을 꿰뚫어 보려 했다. 강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완벽한 포커페이스. 어젯밤 나비 문양을 보며 분노하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시스템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그것이 누구든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법의 절차를 수호하려는 시스템의 대변자와 법 바깥에서 이미 심판을 내린 비밀의 집행자. 강철은 생각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박지환. 그는 강철의 여동생 사건을 덮어버린 궁극의 거악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절차와 관행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방패를 제공해준 인물이었다. 그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작은 부리쯤은 눈감아옴. 그래서 더 무서운 종류의 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적이 나에게 나 자신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강철은 자신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덫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다. 특별수사팀 사무실. 대검찰청에 비어있던 한층 전체가 긴급하게 차출되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팀, 프로파일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무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밤의 집행자의 모든 것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제2건설 유 대표 사건 현장 분석, 범행 수법,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나비, 문양. 이강철은 수사팀장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수사관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범인은 극도로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동선을 짜려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나비 문양.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려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혹은 모종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강철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놓친 것은 없습니까? 사소한 증거라도
다시 검토하십시오. 범인의 오만함이 바로 이 시그니처에 있습니다. 역으로 추적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의 흔적을 쫓으라고 지시해야 했다. 완벽한 일인 이 역. 그는 수사팀을 교묘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다. 밤의 집행자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냉철한 검사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이것은 가느다란 밧줄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낮의 검사라는 권력은 밤의 집행자라는 정체를 숨기는데 최고의 방패막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 밧줄에서 한 걸음이라도 헛디뎌 추락한다면 그가 가진 권력은 그를 산산조각 낼 가장 치명적인 흉기가 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 또다시 수민 TV의 속보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모든 수사관들의 시선이 동시에 TV로 향했다. 한수민이 극도로 흥분된 표정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특보입니다. 밤의 집행자님,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강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여자, 또 무슨 짓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똑똑히 들으십시오. 다음 타깃은 여기 있습니다. 한수민이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띄웠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태강그룹의 막내 아들이었다. 수사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자는 이 자가 누굽니까? 지난달 자신의 별장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무려 3명의 여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심신미약. 한수민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존경하는 밤의 집행자님,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쓰레기가 바로 내일 밤 강남의 모처에서 또다시 추악한 마약 파티를 벌일 예정이라는 제보가 수민TV에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사팀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다. 한수민이 대놓고 다음 타깃의 정보와 범행 예상 시각, 그리고 장소까지 공중파에 흘려버린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가 밤의 집행자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살인 교사였다. 동시에 그를 잡기 위해 이제 막 꾸려진 특별수사팀을 향한 정면 도발이자 조롱이었다. 한 수사관이 경악하며 강철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건 저 여자가 지금 대놓고 범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당장 저 파티 장소, 위치, 특정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내일 밤 그 건물 주변의 모든 경력을 배치한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그날 밤 강철의 비밀 아지트. 낮의 특수팀 사무실과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타들어가는 분노와 지독한 고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에는 제2건설 유 대표의 사진 옆으로 방금 특수팀에서 확보한 태강그룹 막내 아들의 상세 신상 정보가 새로 붙었다. 그리고 그 2장의 사진을 연결하는 거대한 중심에 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 한수민의 웃는 얼굴 사진이 칼에 박힌 채 붙어 있었다. 강철은 딜레마에 빠졌다. 한수민이 던진 미끼. 태강그룹 아들. 그는 법망을 빠져나간 또 다른 괴물이었다. 강철의 여동생을 죽인 그 범인과 똑같은 심신미약이라는 더러운 방패 뒤에 숨은 수혜자였다. 그는 밤의 집행자의 심판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타깃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한수민이 화려한 무대를 깔았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2명의 주연 배우가 초대되었다. 심판을 내릴 밤의 집행자와 그를 잡으려는 특별수사팀. 즉, 이강철과 이강철. 박지환은 시스템으로 나를 몰아붙인다. 내가 이끄는 특수팀은 이미 태강그룹 아들의 파티 장소 주변에 모든 경력과 특수부대까지 배치할 준비를 마쳤다. 내가 만약 그곳에 나타난다면 나는 팀장 이강철이 쳐놓은 그물에 집행자로서 걸려들게 된다. 그는 아지트의 모니터를 켰다. 수민TV의 채팅창이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내일 밤이 기대된다. 집행자님, 꼭 가주세요. 한수민은 여론으로 나를 몰아붙인다. 만약 내가 내일 밤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디어는 즉각 태세를 전환할 것이다. 밤의 집행자도 결국 거대 재벌 태강그룹은 무서워한다. 그의 정의는 강자 앞에선 멈추는 선택적 정의였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제2건설 유 대표를 향했던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실망과 조롱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피로써 쌓아올린 공포의 상징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다. 가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이성적인 검사 이강철은 멈추라고 속삭였다. 이것은 자살행위다. 명백한 함정이다. 한 템포 쉬고 저 시끄러운 여자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의 심장, 18년 전 그 비 오는 골목에서 차갑게 멈춰버린 소년의 심장은 가야 한다고 잊힌 듯이 외치고 있었다. 본질을 잊었나, 이강철. 이것은 인기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중의 환호를 받기 위한 서커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 포기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나만의 투쟁이었다. 태강그룹 막내 아들은 죄를 지었고 법은 그를 풀어주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불타는 지옥으로 뛰어드는 길일지라도. 강철은 벽에 걸린 검은색 택티컬 의상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어.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다. 그는 이 덫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덫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다. 밤의 집행자로서 태강그룹 아들을 심판하고 검사 이강철로서 밤의 집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놓칠 것이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로운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밤 강남의 스카이라운지 태강그룹 막내 아들이 주최하는 VVIP 비밀 파티. 시끄러운 전자음악이 두꺼운 방탄유리를 뚫고 밤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고 마약과 최고급 샴페인에 취한 재벌 3세들과 모델들이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직 돈과 권력으로만 입장할 수 있는 그들만의 치외법권 지대였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빌딩 외곽 수백 미터 떨어진 맞은편 건물 옥상에는 이강철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임시 지휘본부가 차려져 있었다. 팀장님, 파티 장소 내 모든 CCTV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특수 경찰 병력이 이미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환풍구를 봉쇄하고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강철은 그곳 지휘본부에 없었다. 파티 장소 내부. 화려한 조명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모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통로를 통해 잠입한 밤의 집행자 이강철이었다. 그는 VIP 룸에서 마약에 취해 여자들을 희롱하고 있던 태강그룹 막내 아들에게 곧장 접근했다. 입구를 지키던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미쳐 그를 인식하기도 전에 강철의 손이 번개처럼 그들의 목덜미와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경호원들이 쓰러졌다. 훈련된 살인 기계의 무자비하고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뭐야, 이 새끼. 태강그룹 막내 아들은 약에 취해 풀린 눈으로 술병을 집어들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강철은 그가 팔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밤의 집행자. 내가 왜 여길? 내가 불렀으니까. 강철이 그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짓눌렀다. 태강그룹 아들은 물밖의 생선처럼 발버둥 쳤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100억, 1000억. 제2건설 유 대표와 똑같은 레퍼토리. 그들이 배운 유일한 해결책. 법도, 사람의 목숨도 그들에게는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일 뿐이었다. 강철은 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태강그룹 아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마약은 안 돼.
나, 심신미약. 그는 이 순간에도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 했다. 강철은 경멸을 담아 비웃었다. 이건 마약이 아니다. 그는 태강그룹 아들의 굵은 팔뚝에 망설임 없이 강력한 의료용 수면제를 주사했다. 그가 마약으로 타인의 삶을 끝장냈듯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을 선사하는 것이다. 내가 빠져나온 그 시시한 법은 오늘 밤 널 지켜주지 못해. 태강그룹 아들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쾌락에 절어있던 동공이 원초적인 공포에 질린 채 의식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강철은 변조된 목소리로 잠드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 심판을 속삭였다. 지옥에서 내가 죽인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라. 심판은 끝났다. 바로 그 순간. 위잉. 파티 장소 바깥 사방에서 지옥의 합창처럼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빌딩 전체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팀장 이강철이 설치한 완벽한 함정이 집행자 이강철을 향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파티 장소 앞도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수기동대 장갑차가 빌딩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다. 밤하늘을 가르던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이강철이 있는 VIP 룸의 창문을 비췄다. 그때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 서고 박지환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현장 지휘 본부로 걸어갔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급하게 경례했다. 이강철 팀장은 어디 있나? 현재 작전 지휘 중이십니다. 방금 타깃이 확보된 VIP 룸 내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범인은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독 안에 든 쥐입니다. 박지환은 거대한 그물에 포위된 빌딩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강철 검사가 밤의 집행자를 잡기 위해 이곳에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수민의 미끼를 역이용하여 시스템을 조롱한 범인을 유인해낸 이강철 검사의 수사 능력에 깊이 감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감탄하고 있는 그 유능한 검사가 지금 자신이 잡으려는 그 흉악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박지환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 순간 법의 승리, 시스템의 승리를 선언하고 싶었다. 거기까지다. 밤의 집행자. 시스템의 힘을 얕보지 마라. 빌딩 내부. 강철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기 전 미리 파악해둔 환풍구를 통해 움직였다. 그는 이 건물의 도면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팀장 이강철로서 파악한 모든 사각지대와 탈출 루트. 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와 인근의 가장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박지환이 동원한 병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가 미처 골목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골목의 반대편 입구에서도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막다른 골목. 사방이 1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벼락으로 막힌 완벽한 궁지였다.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여기까지인가. 강철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거친 숨을 골랐다. 바로 그때였다. 끼.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골목의 어둠을 찢고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의 앞에 급정거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 말도 안 되는 등장. 방탄 처리된 묵직한 뒷문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 없이 열렸다. 차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김태훈 30대. 그의 정체는 전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자 대한민국 최대 IT 자본가의 사적 보안 책임자.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직업일 뿐. 그는 막대한 자금과 국가의 전산망을 감시할 수 있는 천재적인 해킹 기술, 그리고 자신만의 비밀 작전팀을 보유한 가속기였다. 김태우는 차 안에서 궁지에 몰린 강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의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의지와 정의관에 대한 광적인 선망이자 완벽한 이상형을 발견한 아이의 뒤틀린 집착이었다. 그는 강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2건설 사건부터 오늘 밤의 심판까지 이강철이 검사라는 사실까지도 경찰들이 골목 입구로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손들어, 이 자식아. 김태훈이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요. 나의 영웅. 강철은 망설였다. 정체불명의 조력자. 이것은 또 다른 덫일지도 몰랐다. 김태훈은 강철의 딜레마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오만하고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진짜 너 놀이는 지금부터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위험한 조력자 김태훈이 밤의 집행자의 무자비한 수단을 제공하며 판을 흔들고 궁극의 거악, 보호망, 네트워크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제 진짜 판이 벌어집니다. 3부를 기대해 주세요.